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제5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자산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개발비,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 뭡니까? 선수수익이 부채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현행 기업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재정원가 명세서, 자본변동표. 답은 3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5가지 뭐였습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였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15년도에 인식할 처분 손익을 구하시오. 2014년도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이 1000주 있고요. 주당 공정 가치가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이거 뭡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자본 쪽에 이렇게 200만 원 적혀 있답니다. 이 상황에서 2015년도 7월 1일에 1000주 중에서 50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했답니다. 처분 손익 구하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을 뭐하고 비교한다고 했습니까? 얼마 주고 팔았지? 처분가액. 하고 뭐하고? 애당초에 얼마 주고 샀지? 그 애당초 취득원가. 그 2개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처분 손익 계산하면 되겠다고 했죠. 그러면 답 먼저 딱 구해보고, 그리고 처음부터 취득했을 때부터 어떻게 처분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답 먼저 빨리 구하자. 얼마? 한 주에 6,000원 주고 팔았다고. 500주를 애당초 취득할 때는 얼마 주고 씁니까? 보세요. 2014년도에 취득했겠지. 2014년도 기말에 지금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이란 자산이 700만 원, 그죠? 1000주 곱하기 7,000원, 7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산이.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매도하는 증권 평가액이 200만 원 이렇게 인식되어 있대. 그러면 요거는 대변에 있겠죠. 대변에. 그러면 요거는 차변에 있고, 대변에 있는 걸 괄호로 나타내면 200만 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차변 쪽 순액은 얼마? 500만 원. 요게 애당초 취득 원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500만 원이 애당초 취득 원가래. 그런데 요거는 1000주에 대한 거야. 그러면 500주에 대한 거라면 얼마? 250만 원 되겠지. 그 말은 즉슨 250만 원 나누기 500주 해보십시오. 250만 원 나누기 500주는 한 주에 5,000원 주고 샀다 이겁니다. 한 주에 5,000원 주고 샀다가 나중에 한 주에 6,000원 주고 팔았어. 500주를. 그러면 한 주당 1,000원만큼 처분 이익 나왔겠지. 1,000원 곱하기 몇 주? 500주. 뭐 이렇게 답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50만 원 처분 이익 하면 되겠네. 답은 2번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신속 정확하게 우리가 키포인트만 잡고 있으면 되죠. 처분 손익은 애당초 취득원가하고 비교하면 된다. 답 구했고 이제 분석 한번 해볼까? 분석을. 자, 애당초 5,000원 주고 취득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지. 자, 2014년도 말의 지금 재무상태표 자료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죠. 2014년도 말의 재무상태표 보면요. 자산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해가지고 1000주 곱하기 7,000 해가지고 7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본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취득원가는 요걸 왼쪽으로 딱 집계해버리면 순액이 500만 원 딱 도출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애당초 물건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다고? 유추해 봅시다. 애당초 취득할 때는 뭐 현금 주고 샀습니다. 자, 현금 5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 500만 원 이렇게 처리했겠지. 그랬다가 12월 31일에 2014년도 12월 31일에 주가가 200만 원 올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이렇게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인식해줬다 이거지. 요런 회계 처리 결과 이렇게 재무상태표 2014년도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작성되었었다 이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그 다음 해에 500주를 6,000원 처분했지.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 자, 매도 가능 증권 700만 원 중에서 절반만큼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350만 원 이렇게 처리될 것이고 350만 원 숫자 좀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네. 350만 원.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요 꼬리표도 반쯤 날아가겠죠. 그러면 대변했던 게 차변으로 반쯤 날아온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이렇게 날아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돈 얼마 받았습니까? 500조 곱하기 6천원 300만 원인가요? 500 곱하기 6천원은 300만 원. 그럼 현금 받았다고 봅시다. 현금 300만 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결국은 요거지. 보세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왼쪽, 오른쪽 매도 가능증권 350만 원. 요거를 순액으로 따져보니까 얼마였다? 애당초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큼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꼴이 되는 거지 뭐 결국은. 그죠? 마치 유형자산 처분할 때 취득원가와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 감가상각 누계액이 통째로 날아가죠. 그럼 결국 장부금액, 그 순액이 이렇게 없어지는 꼴이 된다. 뭐 그거하고 똑같은 로직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다만 위치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되는 유형자산 바로 밑에 기록되는데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이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가지고 위치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만 조금 다르다. 그래서 250만 원만큼 날아가고 현금이 300만 원 들어왔으니까 차액 금액인 50만 원만큼 처분 이익 나온 거지 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신속하게 찾고 분석도 완벽하게 하고 하면은 확실히 내 것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분석 끝났으면 치우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오케이. 2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거는 감모 손실이 아니고 평가 손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결론부터 그냥 정리해볼까? 다 알겠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자, 감모 손실은 정상, 비정상 나눌 수 있다. 그죠?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 비정상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시가가 떨어졌을 때는 평가 손실이라는 걸 인식하는데 평가 손실은 결국 어디로 간다고? 매출 원가로 그냥 가버린다. 그죠? 그래서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평가 손실 세 가지라는 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올리 하나 비정상 감모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두 개는 매출 원가로 간다. 뭐 이렇게 결론을 정리해도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 1번 맞았고 2번 틀렸다. 그러면 답은 1번 되겠다. 그죠? 그러면 답은 1번. 1번이 답이고 2번 틀렸고 3번, 4번도 읽어봅시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죠. 그죠?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전액 제조 원가에 반영해야 돼. 전액 아니라고 있죠. 그래서 감모 손실 중에서 정상부는 매출 원가로, 비정상부는 영업 외 비용으로 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기술이 되겠지. 자, 그러면 됐죠? 치우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 5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가액 아니죠. 그죠? 매입가액 자체가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아니고 매입가액과 실제 공정가치 그 차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국채 가격이 50만 원짜리야. 그런데 액면 금액은 70만 원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액면가액 주고 산다는 겁니다. 비싸게 20만 원 주고 비싸게 샀다. 그 20만 원 부분이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유형자산, 뭐 건물이나 해당되는 그 차량 운반고 이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가버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매입가액이 아니고 매입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익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지문이고 옳지 않은 것이 돼버린다입니다. 요 자체로는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2번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뭐 이런 거. 3번 취득과 관련 있는 직접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그리고 취득 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이런 것들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항목들이었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를 일정하고 총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한다. 맞죠? 변동원가의 정의가 되겠다. 그죠? 자, 직접 노후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한다. 맞고. 3번.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이 고려돼서는 안 되는 원가를 기회원가가 아니고 매몰원가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 답은 3번 되겠다. 4번. 특정 부분의 경영자가 원가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문 경영자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한다. 이게 통제 가능 원가의 정의가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문제 7번 봅시다. 아래 자료에 있는 사항으로 미뤄보아 다음 중 틀린 설명은 A 제조기업은 원가 계산에 있어서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액은 980만 원이었고 이는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 과소배부된 것이다. 자, 실제 발생액이 98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과소배부된 거니까 이게 100만 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겠습니까? 880만 원 되겠지 뭐. 880만 원. 자, 그거 기억하고 지문 읽어봅시다. 1번 A 제조기업은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했다. 맞고요. 2번 A 제조기업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880만 원이다. 맞죠? 3번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조 원가에 가산하게 된다. 뭐 맞겠죠? 4번 이러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그리고 제조간접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는 실제 원가 사용했고 제조간접비만 예정 배부했다 이겁니다. 그게 정상 개별 원가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지문이 틀렸다 이거지. 그래서 설명이 틀린 건 4번이다. 됐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문제 8번.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적용 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아래의 어떤 금액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야 되는가? 우리 평균법, 선의선출법 의미만 알면 그 계산 로직만 알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말로 나왔다 이겁니다. 계산이 아니고. 자, 평균법은 기초제용품과 단기 착수분 구분하지 않고 그죠? 그냥 섞어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같은 걸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도 기초제용품, 단기 착수분 구분하지 않았듯이 그 대상 원가를 구할 때도 뭐 단기 발생 원가만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단기 발생 원가와 기초제용품 원가 두 개를 합해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눈다 이겁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다. 문제 9번. 다음은 주식회사 세종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이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제공품에 대한 물량 흐름 파악해 볼까요? 기초 제공품 2,000개고요. 단기 착수량 8,000개. 그러면 왼쪽은 10,000개 되겠네. 오른쪽 단기 완성 수량이 9,000개고요. 자, 기말 제공품 400개. 오른쪽도 10,000개 돼야 되니까 공손품은 600개 되겠다. 그리고 정상, 비정상 두 개 나눌 수 있겠지. 자, 공손품 물량은 600개다. 맞고요. 2번 정상 공손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5%라고 가정할 경우 정상 공손 수량은 자, 완성품 9,000개의 5% 뭡니까? 9,000개의 5%는 450개가 정상, 비정상이 150개 뭐 이런 식으로 구분 되겠지. 그러면 정상 공손 수량은 450개죠. 150개가 아니고. 그래서 2번이 틀렸겠네. 됐죠? 답은 2번. 정상 공손 원가는 완성품 혹은 기말 제용품에 배분한다. 맞겠죠? 그래서 정상 원가, 비정상 공손 중에서 비정상 공손 원가 중에서 비정상 공손에 대한 원가는 바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버리고 정상 공손 원가는 요 정상 공손이 그 발생한 시점, 즉 검사 시점이 몇 %인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자, 완성품에만 배부할 것인지 또는 완성품과 기말 제품에 안 분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고려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실제로 검수 시점을 고려해서. 그래서 검수 시점 자체가 몇 %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원론적인 지문이 나왔다 이거죠. 완성품 혹은 기말 제품의 그 검수 시점 그 퍼센티지 고려해서 이렇게 배분해라.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지분 나왔고 요거 맞다고 봐야 되겠지. 4번 비정상 공선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요. 됐죠? 문제 10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에 비하여 원가 계산 방법이 단순하며 경제적이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서로 그냥 딱 1대1로 그냥 비교를 간혹 하곤 하는데 굳이 그렇게 비교한다면 어떤 방법이 단순하냐면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준화 개념을 사용하니까 계산이 개별 원가 계산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대신 정확성은 떨어진다라고 비교를 한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하여 계산이 조금 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대신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기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의 업종에 적합하다. 맞겠고 3번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하여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은 단순한 대신 조금 부정확하고 개별 원가 계산은 복잡한 대신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 4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의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이겁니다. 맞고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문제 11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자, 3월 15일 대만의 웬디사에 제품을 총 2만 달러에 수출했습니다. 계약금으로 2,000달러. 아하, 선수금을 미리 받았네. 그래가지고 동일자에 그냥 바로 환전해버렸대. 3월 15일 날. 실제 선적은 언제 했습니까? 선적은 4월 15일 했다고. 이때가 공급식인데 공급식이 도래전에 선수금 받아가지고 공급식이 도래전에 그냥 환전까지 해버렸어. 그러면 실제로 2,000달러에 대해서는 실제로 환가한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자 3월 15일에 실제 환가한 환율이 1,200원이죠. 요거를 곱해야 된다 이겁니다. 곱하기 1,200원. 그리고 2만 달러 중에서 나머지 18,000달러에 대해서는 선적일이 기준환율. 그래서 4월 15일의 13,000원, 1,300원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2,000달러 곱하기는 1,200원 그리고 18,000달러는 1,400원 이렇게 곱해야 되겠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3월 15일에 적용하는 요 1,200원은 실제 환가한 환율. 환가 환율. 은행에 가면 우리가 1달러 들고 가면은 고객님이 1달러 들고 오면 우리가 원화 얼마 줄게요 라고 딱 고지를 해놨거든. 은행에서 그거를 대고객 매입 환율이라고 우리 부르거든요. 은행에서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환율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1,300원은 선적일이 기준 환율이죠. 나라에서 고지한 기준 환율.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실제 환가 환율과 기준 환율은 동일자라 하더라도 달라. 왜? 요 차이 부분만큼은 은행이 먹는 마진이겠지. 그죠? 그래서 나라에서 고시한 환율은 1,100원이지만 은행에서는 1달러 들고 가도 1,100원 다 안 준다고. 한 1,090원 정도만 줄 것이라고. 그 10원 정도는 은행이 마진으로 먹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문제 내려면 환가 환율, 기준 환율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실무에 가까운 문제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실제 환가 환율이랑 기준 환율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시된 대로 푸는 거지. 어쨌든 키포인트는 미리 환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실제 환가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 환율, 선적일의 기준 환율, 선적일의 환율을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잔금 8,000달러를 나중에 받는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 구할 때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린 이유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 오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표 쳐두시고 여기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거든. 혹시라도 또 나올 때 요거에 대해서 실제 환율, 기준 환율, 실제 환율, 기준 환율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정확하게 좀 발라내야 돼. 됐죠? 그거까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2,000원, 2,000달러 곱하기 1,200원
자, 2,000달러 곱하기 1,200원 그리고 18,000달러 곱하기 1,300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5800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 답은 25800. 3번이 답이 되겠다. 됐죠?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는 1번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를 하더라도 납세 의무 있죠. 그래서 과세 사업자이긴 하다. 다만 규모가 작아서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 간편식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2번 대가를 받고 대한민국 정부의 복사기를 판매하는 상인. 뭐 대한민국 정부에 정부하고 거래한다 하더라도 판매하잖아. 지금 무상으로 주는 거래면 면세 거래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돈 주고 좀 정부에 파는 거라고. 그러면 그냥 이 사람 일반 과세자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해야 된다. 3번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자. 수출이니까 영세율 적용되겠지. 영세율 적용된다 하더라도 영세율 사업자도 일반 과세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이 없지만 다른 과세 거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내야 되거든. 그래서 키포인트는 영세율 적용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 사업자이다. 요게 키포인트지. 그래서 1번, 2번, 3번 답이 아니죠. 그럼 보나마나 4번이 답이겠지. 뭡니까? 소아과 전문 병원은 면세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원, 병원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면세 사업자다. 면세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답은 4번.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자 1번 일반 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양수한 개인 사업자. 그래서 일반 사업자로부터 회사 자체를 샀어. 그러면 더 이상 영세한 개인 사업자 아니죠. 규모 있는 사업자를 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죠. 2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은 얼마입니까? 매출액 3억 원이거든. 그런데 간이과세가 되려면 직전 연도 그 매출액 플러스 부가가세,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급대가죠.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해야 돼. 그러면 3억 원 지금 넘어버리면 4,800만 원 미만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간이과세가 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지. 3번 손해사정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우리 전문직 있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들 간이과세자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손해사정사업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이것도 전문직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이과세자 될 수 없다. 그러면 답은 4번 되겠네. 부동산 임대업은 일부의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배제되죠. 그래서 일부의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손해사정사업 조금 구석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뭐 답은 맞출 수 있어 보이네요. 됐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래서 영업권, 보이지 않는 권리죠. 이런 거 양도하는 경우 기타 소득이 맞다 이거죠.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세법상 한도를 초과해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 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그죠? 2번이 답이다. 답은 좀 이따 나오기로 하고 일단 3번, 4번 읽어봅시다.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받는 연금도 연금소득이죠. 그래서 퇴직연금 들어가지고 목돈으로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이고요. 나중에 연금 형태로 따박따박 받으면 연금소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고.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서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그래서 올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익잉여금이 확 쌓였는데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우리 주주들끼리 나눠 먹지 말고 직원들한테 좀 줍시다라고 결의를 땅 했으면 그거 이제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자 15번 넘어갑시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자, 요거는 50만 원, 요건 100만 원이죠. 그러면 높은 거 한부모 공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 1번이 틀렸다. 2, 3, 4번 읽어볼까요? 2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따지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올해까지는. 그 다음에 3번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했으면 출산 입양 공제, 그 다음에 자녀 세액 공제 모두 받을 수 있다. 맞겠죠? 4번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아들, 딸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내 부양가족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제5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네요. 비교적 대체로 뭐 평이했는데요.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구석진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